네, 제12장 소득분배가 마지막 챕터입니다. 어, 왜 소득분배가 마지막 챕터가 될까요? 그 이유는 어, 어느 나라의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소득분배에 관한 통계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헤이지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합니다. 딱 부러진 어떤 면에서 명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득 분배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득 분배가 마지막 챕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득 분배는 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브젝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비롯해서 공장 시설, 다른 자산도 다 국가 소유가 되어 있는 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죠. 그것을 기업인은 기업 개인들에게 나눠준 상태에서 경제가 시작이 되는, 안 그러면 원래 자본주의 상태에 있었다면은 그것을 다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서 수용해가지고 다시 재분배해 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는 애, 처음부터 토지를 포함해서 자산이 전부 개인 소유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토지에는 지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주는 토지의 소유주니까 대개 부를 많이 소유하겠죠. 반대로 소작인, 즉 어, 남의 땅을 빌려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몇 퍼센트를 받고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득 분배가 굉장히 처지고 낮을 수밖에 없겠죠. 농가 소득도 그렇고 일반 비농가 소득, 다시 말하면 농촌이 아닌 일반 도시의 소득 분배 상태도 자본주의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아주 부자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고, 집의 소유가 있을 수가 있고, 집의 소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이퀄라이즈 되지 않고 서로 균등 분배가 안 되고 소득 불균등이 굉장히 격심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분배는 어려운 서브젝트다, 어려운 과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소득 분배는 데이터상의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개발 초기에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소득 분배는 공평한 편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 개혁이 보다 균등한 분배를 위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960년대 전에 한국 경제도 기본적으로는 농촌 경제였으니까요. 농촌 경제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출발을 함으로 해서 분배 문제가 굉장히 균등하게 출발했다는 것이 한국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과거 토지가 없는 임차인의 1인당 소득이 평균 3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임차인에 비해서 이제 토지를 일부라도 받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1인당 소득이 33%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농장 크기에 제한은 불평등한 소득 구조의 방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불평등한 소득 구조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 물론 당시 이제 한국이 1960년대를 중심으로 이제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사이의 불평등. 다시 말하면은 화이트 칼라는 주로 사무직원들을 얘기를 하고 블루 칼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블루 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대개 화이트 칼라는 대학 졸업이고 블루 칼라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력의 격차는 소득의 격차로 연결이 돼서 화이트 칼라의 소득이 블루 칼라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있지만 농촌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소득이 과 도시 간에는 당연히 불평등 추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한국에서도. 그러나 다른 유사한 개발도상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하는 것이 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기술, 근본적인 과정도 이러한 측정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차트는 경제 발전과 소득 불평등도의 추이를 나타내는, 추세를 나타내는 트렌드 인컴 퍼 캐피타 앤드 인컴 이니퀄리티에서 다음과 같은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가설은 경제가 아주 퍼캐피타 1인당 인컴이 아주 낮은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컴 퍼캐피타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쯤 되면은 이제 뭐 미국이 자판 US 뭐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하는 1인당 소득의 스케일에 속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쿠즈네스 하이포테시스, 쿠즈네스 커브의 특징은 아주 가난한 나라.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 이 정도에 위치하는 경우가 아닐까. 지금. 오케이. 그래서 어,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농경 사회가 대부분이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베트남도 제 생각에는 지금 산업 발전을 막 시작한 지 뭐 1, 20년밖에 안 되니까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또 특히 베트남은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전통, 모든 교육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다 공적 시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더 바람직한
그러한 시작에서 출발을 했겠죠. 점점 더 인컴 퍼 캐피타 1인당 소득이 늘어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뭐 하노이나 호치민시나 다낭이나 소위 말하는 신흥 부자, 그러니까 뉴 웰스가 생겨나서 특히 외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 자본을 축적해서 소상공인으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레스토랑을 경영한다든가 무슨 마트를 경영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그렇게 되면 소득 평등도가 베트남도 서서히 올라가겠죠.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그리자면 한국은 그 피크를 조금 이 자판이나 US가 되면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해서 부자들한테 그 세금을 환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계층으로 올리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 나라가 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소위 말하는 웰페어 시스템을,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즈네스 커브라는 거는 제일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은 개발도상국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개발에 집중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베트남은 전 단계고 한국은 막 그런 단계를 지났을 때. 이때가 소득 불평등도가 제일 높고 차라리 아주 가난했거나 아주 부자가 되면은 1인당 소득이 불평등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종의 인버티드 U 커브라 그래서 비즈니스 커브의 하이포테시스였습니다. 제가 이건 예시를 해본 거고요. 베트남은 뭐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 이 정점을 좀 지나서 선진국형으로 이제 움직이는 단계.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하이텍스 소사이어티로 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 이렇게 비즈니스 커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소득의 불평등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가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코에피션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식 자체는 좀 복잡하기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뭐 완전히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게 이 레드선이 완전 균등선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가령 인구가 100명이 있다 그럽시다. 뭐 100%로 표현하나 100명으로 표현하나 마찬가지니까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로 가난한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째 되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일 이 100명이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다면은 전체 소득을 100으로 나눈 거예요. 과 1인당 소득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 균등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제일 가난한 사람이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100분의 1만큼 소득이 여기 있어요. 누적이 돼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되면 또 100분의 1이 쌓이겠죠. 100분의
100분의 50까지 왔으니까 그 사람의 인구 누적률은 여기 50%가 되고 완전 균등선이 되면 여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50번째 사람의 인구가 누적될 때까지 소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A선, 퍼플선, 분홍, 어, 자주색에 있거나 안 그러면 B점에 있어야 돼. B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명이 50%를 갖지 못하고 10%나 20%밖에 못 갖는 상태가. 그러니까 물론 A는 B보다는 낫지만은 완전 균등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플 선은 이 보라색 선은 B선보다는 균등한 소득 분포를 나타내지만 완전 균등선으로부터는 이만큼 멀어진 상태. 그래서 이 A 에어리어, 수박의 반쪽 같은 에어리어를 불균등 에어리어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가 A 플러스 B, 이 전체 삼각형에 A가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따라서 지니 계수가 정해지겠죠. 만일 이 A가 A 플러스 B 전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니 계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맥시멈 밸류는 1이 되겠죠. 맥시멈 밸류가 1이 되면 완전히 불균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가 확대가 돼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99명까지는 소득을 아무 소득도 없다가 100번째 사람이 100%다 소유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진위 계수가 A 플러스 B 나누기 A 플러스 B가 돼서 1이 되겠죠. 이게 제일 완전한 불평등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위 계수가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는 더 바람직한 것이죠. 소득 불평등도가 적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 A쯤만 돼도 괜찮은 게 가령 50% 사람이 누적될 때까지 한 30%, 소득의 한 30%가 누적이 됐다. 물론 50%가 돼야 완전 균등선이지만 not bad.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B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가 될 때까지 소득은 10%밖에 누적이 안 됐다. 그러면 B는 아주 나쁜 거죠. 소득 구조가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위 계수로 나타내고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로서 진위 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위 계수는 1에 가깝고 높아질수록 나쁜 거죠.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로렌츠 곡선들이 교차하는 경우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한. 다시 말하면 이 진위계 곡선인데 이거는 이게 트위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A와 B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면은 우리가 A가 나은 것인지 B가 나은 것인지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로렌스 곡선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진위 계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비슷한 지수가 있는데요. 타일의 지수입니다. 타일이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집중도를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엔트로피 지수를 정의를 합니다. SI는 I번째 그룹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면 타일 지수는 0일 때 가장 균등한 상태를 나타내고 1일 때 가장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 면에서 타일 지수는
지니 계수와 거의 같습니다. 하위 그룹의 불평등도를 각자 산출할 수 있으며 불평등도를 하위 그룹 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니 계수에 비해 이용 편의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니 코에피션트가 나타난 상태를 한국의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어, 농촌의 소득 불평등도, 도시의 소득 불평등도 보니까 어, 농촌의 소득 불평등도가 지니가 1967년에 상당히 나쁘다가 지니가 높았죠. 개선이 됐습니다. 농촌이.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지난번에 배운 루럴 디벨롭먼트 정책에 따라서 농촌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고 하면서 14년에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즉 유류 파동 때문에 농촌의 소득 불평등도가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는 어떠냐? 1975년에만 갑자기 지니 코에피션트가 높아졌고 그 전까지는 74년까지 도시의 소득 불평등도는 쭉 개선해 왔습니다. 0.337에서 0.259까지 쭉 개선이 되었답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도시소득도 아니고 농촌의 소득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업가들의 소득이죠. 사업가들의 소득은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리고 계속 불평등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인과 중소상인 간의 사업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재미난 흥미로운 자료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에서는 소득이 개선이 되다가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이 되다가 1974년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악화됐고 도시 소득은 쭉 개선이 되다가 1975년, 74년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다시 악화됐고 사업 소득은 계속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더 심화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 및 해외 소득에 대한 를 보면은 해외 소득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게 됐죠. 비법인 사업 소득은 어떻게 되냐? 농가 소득을 제외한 것도 비법인 사업 소득도 사업 및 해외 소득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비법인 소득, 농가 소득을 제외한 비법인 사업 소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문 간 및 부문 내의 불평등 지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문 간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정 밑에서 가령 농촌 부문과 도시 부문 간의 불평등, 또 부문 내 불평등이라는 것은 농촌 내에서 불평등, 전반전 불평등은 부문 내와 부문 간을 다 합친 전반적 불평등도를 보면은 뭐 가정에 따라 가정 A를 하느냐 가정 B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결국 가정 A를 한다고 했을 때 불평등도는 전반적 불평등도는
1963년에서 74년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75년에는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부문 전반적 불평등도가 일시적으로 좀 개선이 된 그러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어, 가구 원수별 농가의 비율을 보면 당시 가장 큰 모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구 원수가 5명 내지 6명이 1963년에는 60년 센서스에는 31.8%, 70년 센서스에는 33.9%가 살았습니다. 가구 원수로. 그 당시 한국만 해도 왜 대여섯 명이 제일 흔한 모드가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둘, 네 명이죠. 그다음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면은 여섯 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버리지 하우스홀드의 평균 하우스홀드의 가구원 수였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가구원 수의 평균 수가 대여섯 명이 되는지, 베트남도 이미 내려가서 3, 4명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베트남의 그 가구원 센서스 통계를 보면은 한국의 1970년대, 60년대의 센서스 자료와 대비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스터디 서브젝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구 원수 및 생애주기 효과가 도시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평균은 월간 가구 월간 소득의 평균 값이고 월간 지출이 이 정도 되고, 따라서 가구 원수가 5명이 되면은 어, 이거를 다섯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월간 소득과 1인당 월간 지출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76년에 적어도, 왜냐하면 월간 소득이 월간 지출보다도 컸으니까요. 근데 그걸 소득 그룹별로 보니까 보세요. 소득 그룹 중에서도 제일 작은 그룹은 월간 소득이 월간 지출보다도 작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그룹쯤 돼서 월간 소득이 월간 지출보다 조금 증가해요. 근데 맨 마지막 소득 그룹, 제일 부자들은 월간 소득이 월간 지출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인당 소득, 1인당 지출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물론 제일 부자 그룹, 마지막 그룹은 1인당 소득, 1인당 지출이 굉장히 크고 평균 대비 가구 소득이 2.67배가 되고 평균 대비 1인당 소득이 2.44배가 되고 소득 대비 1인당 지출이 2.11배가 되는 그러한 가구 소득으로 파악한 생애주기 혹은 가구원수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이 이제 농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말이죠. 농장 크기에 따라서 아주 소농 0.5 정도 이하, 그 다음에 2.2 대농 이렇게 보면 농가 가구 소득은 엄청나게 격차가 있겠죠. 284에 971이니까 한 3배 정도 높은 것이죠. 대농장이. 가구당 생활비 지출은 한 2배 정도. 그래서 농장 크기당 농가 가구 소득과 가구당 생활비 지출을 보니까 어, 평균 대비 가구 소득을 보면은 큰 농장이 2배, 평균 대비 1인당 소득으로 보면 1.6배, 소득 대비 1인당 지출은 1.2배,
뭐 이런 정도의 농장 크기에 따라서 1인당 가구 소득이나 1인당 가구 지출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 농종, 그러니까 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높은 소득과 지출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및 한국 인구의 연령 분포, 1970년대만 보더라도 한국은 압도적으로 영스터, 다시 말하면 인구 비중이 젊은 계층이었죠. 0세에서 19세까지가 52%예요. 지금 한국의 인구 비중은 완전히 역전됐죠. 뭐 60세 이상이 뭐 50%에 가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역전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서 훨씬 한국이 젊은 인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20세에서 34세가 한국은 22%인데 미국은 18%. 35세 이상 64세가 22.7%인데 미국은 31.9%. 지금은 완전히 미국과 한국이 역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평균 나이가 그렇게 에, 높지 않게 유지가 되어 왔죠. 어, 그러니까 에이징이 더, 더 빠른 속도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 121을 보면요. 농촌 가계의 지주와 소작농 분포를 1949년 농지개혁 당시를 보면은 45년에 완전한 지주가 있는 것이 완전한 지주가 있는 것이 13.8%밖에 안 됐어요. 그게 1949년도의 농지개혁으로 1970년에는 65%에 달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지주였습니다. 소작농이 48.9%되고 70년에는 0.6%로 소작농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자작농 아니면 소작농 일부 남아있습니다. 농장 노동자 합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49년 농지개혁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촌 가구의 소득 그룹별 분포를 보면 10분위는 제일 높은 소득분입니다. 1분위가 제일 가난한 소득분. 10분위 소득 그룹별 분포가 63년엔 31%였는데 74년에는 25%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제일 부자 농촌 가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반대로 나머지 분위는 대개 비슷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의 농촌 가구의 소득 그룹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농지개혁의 토지개혁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별 1인당 농업 생산액을 보면은 재미난 사실인데 1938년도에는 그 한국 전체가 100이라면은 경기도가 158.4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수준이 강원도였는데 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격차가 꽤 줄어들었죠. 1975년인데 123과 8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원도도 그만큼 농지, 산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주택이라든가 공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농업 생산 시설을 뺏기게 되니까 경기도는 줄어들고 강원도는 오히려 늘어난 그러한 지역별 격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지역의 분포를 하는 대조적으로 전국적으로 임금이 불평등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그림으로 보면은 농촌의 임금 분포는 1958년 당시보다도 1972년이 되면은 이 센터링, 다시 말하면 가운데가 상당히 두꺼워진 것이죠. 보다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1958년쯤만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 농촌이 너무나 많고 중간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부자 농촌이고 이렇게 양극화됐던 구조가 중산층이 상당히 두꺼워지는 이런 분포로 농촌의 임금 분포가 이루어졌던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이것은 양극화된 구조고요. 한국 제조업의 근로소득 분포를 보니까 가장 상위 10%가 58년에는 20.5%의 소득 비율을 가졌는데 72년에는 25%가 소득 비율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비율 중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이 너희 소득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분포가 악화된 것이죠. 보시면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1958년에만 해도 20.5%였는데 상위 10%의 근로자 비율이 72년에는 25%로 늘어났다는 것은 고소득자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1972년에.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분포를 보면은 생산직을 보면은 상위 10%가 생산직도 늘어났습니다. 1958년에는 17.2%에서 19.8%로 사무직 노동자도 17.3%에서 19.4%로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직과 사무직 둘 다 근로소득 분포가 악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도 상위 10%는 소득이 더 늘어나고 사무직 노동자도 상위 10%는 소득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도시 및 농촌 가계 소득을 한번 보면은요, 도시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어, 가구당 소득이 75년이 되니까 859가 되고 1인당 소득은 166이 되고 농촌 가구 소득은 722 대 128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지만 3을 1로 나눠주면은 농촌 가구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의 75년이 돼도 84%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4를 2로 나눈 것. 농촌 가구의 1인당 소득을 1인당 도시 가구 소득으로 나눠주니까 76.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면은 이 비율이 농촌과 도시 가구의 소득 격차를 잘 얘기해 준 것이죠. 소득의 원천을 보니까
종업원 보상, 농업소득,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농업소득의 비율은 42.9%에서 24.1%로 줄어들었죠. 종업원의 보상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wages and salary니까 28.2에서 38.8로 늘어났고, 기타 원천은 어, 원천도 증가했지만 비법인, 비농업, 비법인의 소득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민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니까 GNP가 56년부터 63년 사이에 4.9% 증가했는데 63년부터 75년 사이에는 9.6% 거의 배로 증가했죠. 종업원 보상은 6.4%에서 11.2%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농업소득은 그렇게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아요. 종업원 보상과 농업소득은 합해서도 63년부터 75년 사이에 훨씬 더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현황이 하나의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 소유가 하나의 부의 상징이니까 현황을 보면은 개인용 자동차는 뭐 1961년부터 75년 사이에 25배, 법인용은 어, 뭐한 20배 정도 급증한 특히 개인용 자동차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세입 부담의 분포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어, 소득 비율이 제일 낮은 1분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10분위가 제일 소득 분포가 높은 경우죠. 소득 비율은 10분위가 45%의 소득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탑 10%. 지출 비율은 이 탑 10%가 전체 지출의 20%만 아큐파이를 한다. 그 얘기는 이 10분위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쌓아둔다는 거죠. 소득 비율은 45배인데, 45%인데, 지출 비율은 20%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저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74년이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10분위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소득 비율은 지출 비율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5년부터 74년 사이에 10분위가 소득 비율로는 45%, 지출 비율로는 20% 정도를 이 중간에 진위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진위 계수를 보니까 1965년에 0.526에서 소득 비율이 소득 비율은 소득 비율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1974년이 되니까 진위 계수가 0.485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965년과 1974년 과정에 정부 세수 부담의 분포를 보라는 입장에서는 진위 계수가 완화된 것이죠. 낮아진 것이죠. 그만큼 이제 소득 분포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지출 비율을 보더라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좋은 사인이죠.
한편 농촌의 진위 계수는 뭐냐? 0.347에서 0.413, 0.344에서 0.468로 악화됐거죠. 농촌의 진위 계수는 더 악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세입 부담의 분포를 보니까 진위 계수 면에서 65년보다도 낮아졌고 지출 비율도 더 낮아져서 정부 세입의 부담의 분포도 진위 계수는 완화되고 더 나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컨클루전을 낸다면은 결론을 내린다면은 1945년 이후 일본인이 떠나면서 농촌 부문의 소득 재분배가 납니다. 1949년에 폐지해 버려서 또한 새로운 기업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가장 높은 소득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앞에서 보여주는데 이 경우가 마치 지금 베트남입니다. 새로운 사업가, 기업인들이 베트남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소득이 갑자기 확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소득 불평등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왜? 이 사람들이 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서 이 사람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렵다. 한국이 경험한 것이 그거니까. 한국도 그 상태를 지나서 이제야 소득 불평등도가 너무 악화됐으니까 좀 낮춰야 되겠다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면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업 부문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가장 높은 소득이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70년대에 이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소득 재분배는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의 근원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많은 한국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부분적으로 한국을 내버려 두면은 너무 소득이 불평등해지면은 정치적으로 긴장이 되고 이루어지고 불안정의 근원을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는 어떻게 할까요? 소득이 많은 계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그 세금을 거두어서 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게 나눠주는 것이 재분배죠. 리디스트리뷰션. 리디스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리디스트리뷰션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푸즈네스 커브상에 지금 베트남은 리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다. 이제 코리아나 자판이나 US 이 정도가 돼야 리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점점 악화되더라도 불가피한 상태. 리디스트리뷰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아무리 사회주의적인 전통을 베트남 경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분배는 그러더라도 이 리디스트리뷰션을 하면은 리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가진 사업 부문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득을 일부 회수해서 세금으로, 조세 정책으로 가난한 소유자, 관리자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 정치적 긴장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부분적으로 한국의 성장 전망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한국의 교육 제도가 반드시 부자들만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부자와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베트남에서도 저는 더 많은 좋은 퍼블릭 스쿨을 만들어서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반드시 부유한 계층이 아니래도 교육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소득을 더 늘리는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베트남의 성장 과정에서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농촌 지역과 도시 임금 노동자 사이의 전반적인 분배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업 소득과 고위 관리자와 전문가의 소득이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불평등 정도의 완만한 증가가 있었죠. 한국은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서 기회균등의 수준이 높은 사회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 지위 상승의 경로이며 교육에 대한 접근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한국에 대한 결론은 그대로 베트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서 기회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얻은 결론은 그대로 베트남에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 네, 이것을 제가 추가해서 어, 이 책의 13절 별도의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책을 챕터 12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챕터 30는 Summary and Conclusion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 스터디 하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어, 이, 이,
네,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챕터 13 마지막 챕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이 orders prospects는 at the time of President Park assassination, 한국의 정치 상황이 박 대통령께서 어세시네이션 암살당해서 당시에 이, 이 텍스트북의 오더들은 이 책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향후 20년, 30년 동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죠. 다만 이 사람들은 more plural, less dictatorship, less authoritarian political reform을 아마 한국이 걸어가게 될 거다. 뭐 박 대통령 시절처럼 절대적인 권력 권위주의 체제는 아니지만은 데모크라시로 향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또 한국의 경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익스포트 레드 그로스를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면서 다만 무어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더 기술 발전을 통해서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를 더 강화시키고 마켓 이코노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거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마리 앤 컨클루전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한 학기의 그 공부를 한번 같이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리트로스펙트, 프로스펙트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결론을 가져보는 것. 여러분들의 이 오더즈, 그러니까 저작인 저술인들의 이 책의 저자들의 견해에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여러분들 스스로 서마리와 컨클루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드리는 마지막 과업이고 책의 서마리와 컨클루전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챕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